이 천박한 년이 네가 친정에 약을 처발라. 토요일 아침 갈비집 한복판 손님 7테이블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후려갈깁니다. 입안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손님들은 말리기는커녕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8년간 주말마다 새벽같이 끌려나와 갈비를 손질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며느리. 그녀가 저지른 죄는 단 하나, 친정 부모님께 드릴 한약 한 제를 지은 것뿐이었습니다. 피멍든 얼굴로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며느리는 26평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듭니다. 자기 집을 헐값에 팔아치우면서까지 손에 쥐려 한 그것. 30년 묵은 누런 차용증 한 장이 거들먹거리던 시댁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짓밟힌 며느리의 칼날 같은 복수가 어디까지 파고들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 윤하경입니다. 대학 졸업 후 외식 프랜차이즈 재무팀에서 7년째 일하며 원가 분석과 자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30살에 결혼해 8년째 시댁 갈비집 대성관에서 주말마다 무급으로 일해왔고 26평 아파트 한 채와 성실함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던 그날 8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한약 한 제 지어드린 게 죄가 되는 집안에서 더는 며느리로 살 수 없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토요일 새벽 6시 휴대폰 진동이 베개 옆에서 끈질기게 울려댔어요. 화면에 뜬 이름 석자를 확인한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단체 손님 2팀 받았다. 9시까지 와라.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용건만 내뱉었어요. 어머님, 저 어제도 회사에서 결산 마감하느라 새벽에 들어왔는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어차피 외식업하는 애잖아. 가게 일 도와주는 게 그렇게 죽을 일이냐?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돌아 누웠어요. 엄마 전화지? 빨리 준비해. 늦으면 또 한 소리 듣잖아. 남편이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웅얼거렸습니다. 동수야, 나 이번 주는 정말 몸이 안 좋아. 한 번만 빠지면 안 될까? 하경아, 좀. 결혼한 지 8년인데 아직도 그 소리야. 엄마가 너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게 일 도와달라는 건데.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8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묵직하게 굴러다녔어요. 전날 점심 회사 근처 한의원에서 친정엄마와 시부모님 보약을 똑같이 한 제씩 주문하고 결제했던 영수증이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무릎이 부쩍 안 좋다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점심시간을 쪼개서 다녀온 길이었죠. 비상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라 누구에게도 미안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하니 아침 9시가 막 지나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이모님이 갈비를 손질하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경아, 어머니가 아침부터 뭔 일이신지 신경이 곤두서 있으셔. 조심해. 이모님이 칼을 도마에 내려놓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단체가 2팀이라면서요. 한 팀 취소됐어. 그런데도 어머니가 너 부른 거 보면. 이모님이 말끝을 흐리며 다시 칼을 잡았어요. 홀에서는 벌써 손님 7테이블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점심 영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한의원 배달 직원이 종이 가방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하경 고객님이시죠? 어제 주문하신 보약 2제 배달 왔습니다. 배달 직원이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네, 제가 윤하경이에요. 한 재는 시부모님 댁이고요. 나머지 한 재는 친정 어머님 댁으로 가져갈 거 맞으시죠? 친정 쪽 한 재도 같이 준비됐다고 원장님이 전해드리라셨어요. 배달 직원의 목소리가 7테이블이 다 듣도록 카랑카랑 울렸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그대로 멈췄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친정에도 보약을 했다고? 시어머니가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님, 그게요.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면서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는 종이 가방을 든 채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인연이 정신이 있냐 없냐?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친정의 보약을 사대? 시어머니가 저를 홀 한복판으로 끌고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왼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가게 천장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렸고 저는 균형을 잃으며 카운터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고 쓰러졌어요. 기생충년. 그 부모의 그 자식 새끼네. 손버릇 더럽네. 시어머니가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고함을 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찍는 손길이 7테이블 곳곳에서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친정 챙기는 도둑년아. 8년 동안 곱게 봐줬더니 이젠 아주 대놓고 빼돌리는구만.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낚아채더니 보약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한약 봉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나려 애썼어요. 어머님, 그 돈은 제 비상금 통장에서. 닥쳐. 어디서 변명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남편이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왔어요. 저는 남편이 어머니를 말려줄 거라고 잠깐, 정말 잠깐 기대했습니다. 동수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어머니 쪽이 아니라 제 쪽으로 향했어요. 하경아, 너 진짜 왜 그러냐? 남편이 손님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친정 챙긴다고 엄마 자존심을 건드렸잖아. 어머님이 손까지 든 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 동수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 앞에서 친정 어쩌고 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7테이블 손님들 사이로 또렷이 퍼져나갔어요. 어떤 손님은 혀를 찾고 어떤 손님은 휴대폰 각도를 바꿔가며 영상을 계속 찍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한약 봉지를 천천히 주워 담았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게 뒷문 좀 쓸게요. 인연이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카운터를 지나치면서 저는 천장 모서리에 달린 CCTV 녹화 장치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녹화는 정상이었어요. 뒷문으로 빠져나오기 직전 이모님이 주방 입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행주만 꽉 쥐고 있었어요. 이모님, 죄송해요. 하경아, 나야말로 미안하다. 정말. 이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나와 골목을 한참 걸은 뒤 저는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 들어갔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접수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왼뺨도 좀 봐주세요. 누구한테 맞으신 거예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요. 진료실에 들어가 어깨를 찍고 뺨에 붉은 자국까지 사진으로 남겼어요. 선생님은 어깨 타박상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진료 기록에 폭행 정황을 정확히 기재해줬습니다. 진료비를 계산하고 나와 골목 끝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SNS 검색창에 가게 상호를 입력했어요. 이미 손님들이 올린 영상 링크 3개가 실시간 검색 페이지 위쪽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링크를 하나씩 갈무리에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해뒀어요. 그러고 나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 재무팀 동료에게 우연히 전달받은 메일 하나가 가장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자산관리회사가 보낸 부실채권 매각 공고였습니다. 목록 중간쯤에 익숙한 주소 한 줄이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시댁가게 부지를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이 다음 분기 안에 매각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갔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장례식 날 빈소 한쪽에서 봤던 채권 서류의 숫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정산 영수증에 적혀 있던 묘하게 큰 금액들도 차례로 겹쳐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무심히 두고 갔던 사채업자 명함의 굵은 글씨도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분당 사거리 매매 전문이시죠? 저 윤하경이에요. 작년에 한번 상담드렸던. 아, 윤하경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어쩐 일로? 중개사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어요. 제 명의 아파트요. 26평짜리. 그거 시세보다 8% 낮춰서 금매로 내놔주세요. 네. 갑자기 무슨. 오늘 안에 매물 등록 가능하실까요? 가능은 한데 사장님 진짜 괜찮으세요? 시세보다 8%면 손해가 좀. 괜찮아요. 잔금일은 4주 이내로 맞춰주시고 현금 매수자 우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조건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벤치 등받이에 기대고 싶을 만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도 머릿속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이 욱신거릴 때마다 저는 8년 동안 회사 책상 서랍에 정리해온 시댁 가게의 거래처 명세서들을 떠올렸어요. 영수증 1장, 명함 1장, 메모 1줄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그게 오늘부터 저의 무기가 될 거였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통화 거절을 누른 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가게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빈집의 적막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얼음 몇 조각을 꺼내 수건에 싸서 부어오른 왼뺨에 가져다 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손바닥 자국이 붉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등기부등본 1장을 꺼냈어요.
분당 26평 아파트. 소유자란에 윤하경 단독명의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아빠가 일찍 증여해 주신 자금에 제 연봉 7년치 저축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결혼 전부터 단 1원도 보태게 한 적이 없는 온전한 제 명의의 자산이었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하경아, 너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병원? 엄마 손바닥 한 대에 무슨 병원식이나 가.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어요. 진단서 끊었어. 뭐? 어깨 타박상. 정형외과 진단서.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얼음 수건을 다시 뺨에 댔습니다. 남편이 침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노려봤어요. 하경아, 너 진짜 미쳤구나. 우리 엄마를 무슨 가해자 만들 거야. 동수야, 가해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가해자야. 7 테이블 손님 앞에서 며느리 머리채 잡고 뺨 때렸어. 그게 다 너 때문이잖아. 친정에 보약 사대는 거 안 들켰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저는 얼음 수건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수야, 그 보약값 어디서 나갔는지 알아? 내 월급에서 나갔겠지. 결국 우리 집 돈이잖아. 내 비상금 통장에서 나갔어. 내가 7년 동안 한 푼씩 모은 돈. 하경아,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화내시는 거잖아. 남편이 침실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옆방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엄마, 응. 하경이 지금 들어와서 침실에 있어. 진단서까지 끊었다네. 응.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며칠 지나면 가라앉을 거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 한쪽 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끝내고 다가왔어요. 하경아, 엄마 뺨 한 대가 그렇게 아파? 우리 엄마는 너 시집와서 8년간 친정 챙기는 거 보고 속 썩은 게 더 아프시다더라. 그래.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래라니. 너 진짜 사람이 변했다. 먼저 자. 나 일 좀 보고 잘게. 남편은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떨어졌어요. 새벽 2시 거실 불을 끄고 노트북 화면만 켠 채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식업계 공시 자료 사이트에 접속해 동종업계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률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시댁가게 규모의 갈비집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가게의 실제 사정을 역산해 봤습니다. 8년 동안 주말마다 가게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쌓아둔 거래처, 명세, 식자재 단가, 직원 인건비가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엑셀 시트 위에 숫자들이 줄줄이 채워졌습니다. 추정월 매출, 추정월 지출, 차액. 차액 칸에 마이너스 부호가 길게 늘어섰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장례식 빈소에서 슬쩍 보였던 채권 서류의 잔액, 시누이 결혼식 정산 영수증의 비정상적으로 큰 항목, 시어머니가 식탁에 두고 갔던 사채업자 명함,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엑셀 시트 안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물렸습니다. 추정 워크아웃 채권 잔액, 추정 사채 원금, 인수시 예상 자금 흐름표. 1시간 만에 자료가 완성됐어요. 저는 자료를 PDF로 저장한 뒤 클라우드와 외장하드 2곳에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오전 9시 30분 강남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15층 채권관리팀 사무실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윤하경이라고 합니다. 박세훈 팀장님 뵙기로 했습니다. 네,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채권관리팀 팀장 박세훈.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다고요? 박 팀장님이 의자를 권하면서 물었어요. 공고 나온 채권 하나를 사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건이요? 강북에 있는 갈비집 부지요. 상호는 대성관이에요. 박 팀장님의 펜이 잠시 멈췄어요. 실례지만 매수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이런 채권은 개인이 직접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요. 그 가게가 제 시댁이에요. 박 팀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경 씨, 가족 간의 채권 정리는 권해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나중에 마음이 약해지시면 회수가 어려워요. 마음 약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박 팀장님 앞으로 밀어놨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그리고 이건 제 명함. 박 팀장님이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재무팀 과장. 외식업 재무를 하시는 분이시군요. 7년 차예요. 그러면 이쪽 채권 구조는 잘 아시겠네요. 네. 박 팀장님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경 씨,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셔야 하는 거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박 팀장님 쪽으로 돌렸어요. 손님이 SNS에 올린 영상 링크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무실 스피커로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기생충년. 그 부모의 그 자식 새끼네. 짝 하는 손바닥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 팀장님이 영상을 끝까지 본 뒤 천천히 휴대폰을 제게 돌려줬어요. 저는 정형외과 진단서와 가게 CCTV에서 캡처한 사진 몇 장을 추가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박 팀장님은 더 이상 가족관계 운운하지 않았어요. 매입 절차는 통상 2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요. 마침 저희가 이번 분기 안에 부실 채권을 일정 비율 정리해야 하는 내부 사정이 있어요. 빠르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금 조달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 중이에요. 잔금일이 4주 뒤로 잡혀 있어요. 박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거의 맞아떨어지네요. 제가 위쪽에 보고 드리고 다음 주 중에 계약 일정 잡아드릴게요. 자산관리회사를 나와 길가에 서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경 사장님, 매수자 나왔어요. 현금 매수, 잔금 4주 이내로 가능하대요. 바로 계약하죠. 오후 3시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매수자는 50대 여성이었고 5분도 망설이지 않고 계약금을 송금했어요. 저는 잔금일을 정확히 4주 뒤 금요일로 못 박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8년 동안 시댁가게에서 주말마다 받아 정리해온 영수증 사본, 거래처, 명세서, 메모, 시어머니가 식탁에 두고 갔던 사채업자 명함까지 한 장 한 장 꺼내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스캔이 끝난 파일들은 클라우드와 외장하드 2곳에 다시 백업해뒀어요. 저녁 7시 남편이 가게에서 돌아왔습니다. 하경아, 옷 갈아입어. 엄마 댁 가자. 갑자기 무슨 일로? 엄마가 너랑 화해 자리 만드신다고 부르셨어. 빨리 가자. 동수야, 사과는 어머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하경아, 그냥 가자. 어머님이 어른이시잖아.
저는 결국 외투를 걸치고 따라 나섰어요. 시댁 거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벽 정면에는 대성관 3대 가업 60주년 액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어요. 왔냐?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앉아. 저는 소파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경아, 내가 그날 좀 흥분했다. 네. 그런데 너도 잘한 건 없어. 사무실에서 푼돈 받는 며느리가 친정 챙기느라 정신 팔려서 시댁 자존심을 건드린 거잖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사과 비슷한 단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해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거들었어요. 하경아, 어머님 어른이신데 네가 좀 숙이고 들어가. 저는 대답 대신 거실벽에 60주년 액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액자 속 각에 정경이 또렷이 들어왔어요. 대성관이라는 큼지막한 간판, 그 아래 활짝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 저는 입꼬리 한쪽을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가리키는 저 액자 속 건물이 머지않아 제 채권 아래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일찍 일어나야 해서 저 먼저 일어날게요. 가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수야, 내 마누라 길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냐? 어휴. 저는 못 들은 척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마친 뒤 3주가 빠르게 흘러갔어요. 회사에서는 분기 결산 회의가 매일 이어졌고 저는 평일 낮 시간을 회사 일에 묻어보냈습니다. 수요일 오후 결산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발신자는 모두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도 함께 와 있었어요. 이번 주말도 단체 손님 있다. 늦지 마라. 8년 동안 똑같이 받아온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에 대꾸도 하기 전에 새 메시지 하나가 화면 위로 올라왔어요. 발신자는 박 팀장님이었습니다. 하경 씨, 채권 매입 건이 내부위원회 승인을 통과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양수도 계약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답장은 짧게 보냈어요. 네, 일정 맞춰서 뵐게요. 토요일 오전 저는 평소와 똑같이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가게 뒤편 작업대에서 갈비를 손질하고 있는데 뒷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이번 달 사채 이자 못 막으면 진짜 가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시누이의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좀 조용히 해라. 며느리 듣겠다. 하경 언니 주방에 있어. 안 들려. 저는 갈비를 손질하는 손은 그대로 둔 채 귀만 뒷방 쪽으로 기울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진짜 얼마나 남았어?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막아야 돼. 안 그러면 그 인간들이 가게로 직접 들이닥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수진아, 너 명의로 신용대출 한 번만 더 받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엄마, 또,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수진아, 한 번만. 가게가 넘어가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아. 시누이의 한숨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갈비를 도마 위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일부러 양념통이 있는 선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뒷방 문틈 옆을 지나치면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슬쩍 눌렀어요. 엄마 진짜 마지막인 거지?
나도 더는 카드값 못 막아. 수진아, 알았다. 알았어. 이번만 도와줘. 녹음이 충분히 됐다 싶은 순간 가게 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남자 하나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검은 가죽 잠바에 묵직한 손목시계. 시어머니가 황급히 뒷방에서 나와 그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오 사장, 오늘은 답을 들어야겠어. 더는 못 기다려. 남자가 뒷방으로 들어가면서 무뚝뚝하게 내뱉었어요. 저는 작업대 위 갈비를 마저 정리하고는 양념이 떨어졌다는 핑계를 만들어 뒷방 옆 선반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의 녹음 버튼은 그대로 켜둔 채였어요. 뒷방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이 새어나왔습니다. 오 사장, 이번 달 이자만 1,200이야. 원금까지 합치면 4억이 넘어. 사장님, 이번 달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딸 명의로 한 번만 더 돌리면 돼요. 오 사장, 지난번에도 그 소리였잖아. 이번에 안 막히면 나도 더는 못 봐줘. 가게 넘기는 절차 들어갈 거야. 사장님, 제발. 오 사장, 우리도 사정 봐줄 만큼 봐줬어. 이 가게가 60년 가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선반에서 양념통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일부러 한 박자 늦춰서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한 번만 더요. 딸이 다음 주에 신용대출 한도 조에 들어가요. 오 사장, 한도 안 나오면 어쩔 건데. 한도는 나와요. 우리 딸 회사가 탄탄해요. 오 사장, 다음 달 5일까지야. 그날까지 안 들어오면 그 다음 주에 절차 시작해. 뒷방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양념통을 들고 황급히 갈비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뒷방 문을 열고 나오는 사이 저는 갈비를 도마 위에 다시 펼쳐놓고 칼을 잡았어요. 남자가 가게를 나갈 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갈비를 손질했어요. 녹음 파일은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클라우드 폴더에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원금 4억, 이번 달 이자 1,200만 원, 다음 달 5일이라는 마감 기한. 머릿속에 숫자들이 또렷이 박혔어요. 그날 저녁 회사 퇴근길에 저는 핸들을 친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친정 떡집에 도착하니 셔터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친정 엄마가 매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경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아빠는? 뒤에서 마감 정리 중이지. 들어와. 저는 떡집 안쪽 작은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 절뚝거리며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무릎 많이 안 좋아? 이제 익숙해. 매번 그렇지 뭐. 친정아빠가 뒤편 작업장에서 앞치마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하경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빠. 저는 그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토요일 가게에서 손님 7테이블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던 일, 뺨을 맞고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혀 어깨를 다친 일,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며 손님들 앞에서 저를 망신 준 일, 4년 전 첫 임신 때 시어머니가 가게가 더 급하다며 압박해 자연유산을 겪었던 일, 8년 동안 주말마다 무급으로 가게 일을 해온 일,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경아, 그동안 엄마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왜? 엄마가 마음 아플까봐. 바보같이. 엄마가 그게 더 마음 아프지. 아빠는 입을 꾹 다문 채 식탁 끝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경아, 잠깐 기다려라. 아빠가 떡집 뒤편 작업장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작은 금고 하나를 들고 다시 나왔어요. 금고는 30년쯤 묵은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과 봉투 5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하경아, 이거 봐라.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종이 맨 위에는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어요. 차용인 칸에 시아버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인감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6천만 원. 저는 숨이 잠시 멎었어요. 아빠, 이거. 하경아, 30년 전이다. 내 시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우리 가게 건물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빌려갔어. 6천만 원이요? 그때 우리는 지금처럼 작은 매장이 아니었어. 떡 도매까지 같이 했지. 가게가 꽤 컸어. 엄마가 차용증을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사돈 양반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빌려줬지. 그게 발목을 잡을 줄도 모르고. 갚으셨어요? 한 번도 못 받았다. 아빠가 짧게 대답했어요. 한 푼도요? 한 푼도. 저는 차용증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지난 거 아니에요? 30년이면. 아빠가 옆에 놓아둔 봉투 5개를 차례로 식탁에 펼쳤어요. 하경아, 이걸 봐라.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니 안에는 손편지가 한 통씩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시아버님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25년 전,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그리고 5년 전. 정확히 5년 간격이었어요. 저는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약속한 돈을 아직 갚지 못해 송구하오. 사업이 좀 풀리는 대로 꼭 갚겠소. 다음 편지도 그 다음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4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된 거였어요. 사돈, 평생을 두고 약속을 못 지킨 죄가 크오. 이번 생에 갚지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꼭 갚겠소.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 이거 시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빌린 사람이 5년 안에 빚이 있다고 글로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요. 그걸 5년마다 5번이나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경아, 그러면 30년 묵은 채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채권이에요. 그것도 이자까지 붙으면.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원금 6천만 원에 30년의 복리이자. 대략 3억 원이 넘는 숫자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하경아, 그래도 이건 그냥 묻어두자. 사돈댁 망신시키면 너만 더 어려워져. 아빠가 차용증과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챙기려고 했어요. 저는 아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하경아, 이건 30년을 묻어둔 거다. 이제 와서 끄집어내봤자. 아빠, 저 시댁가게 부지 채권 사고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계약해요.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 제 명의 아파트 팔았어요. 그 돈으로요. 하경아, 너 진짜. 아빠, 이 차용증은 아빠 엄마 거예요. 제가 함부로 못 써요. 그런데 만약 아빠가 저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저는 이 채권도 같이 쓸 거예요. 엄마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하경아, 그러면 시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지금 시댁은 사채까지 끌어쓰고 있어요. 오늘 가게에서 사채업자랑 시어머님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원금만 4억이에요. 4억? 어차피 곧 무너져요. 그걸 누가 받느냐의 문제예요.
사채업자가 받든 자산관리회사가 받든 아니면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아니면 30년 동안 못 받은 우리 친정이 받든. 아빠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하경아, 정말 괜찮겠냐? 네. 네가 다칠 수 있어.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미 다쳤어요, 아빠. 어깨도 뺨도. 아빠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어요. 알았다. 위임장 써주마. 감사해요, 아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용증을 한 장씩 정밀하게 촬영했습니다. 30년 전 시아버님의 인감도장이 또렷이 찍힌 부분, 5년 간격으로 갱신된 편지의 날짜와 친필 서명, 마지막 편지에 송구하다는 글귀까지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별도 폴더로 저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박 팀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추가 자료가 생겼어요. 내일 오전에 잠시 시간 되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어떤 자료요? 30년 묵은 차용증과 변제 약속 편지 5통이에요. 시효가 살아있어요. 박 팀장님의 답장이 한참 만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죠. 저는 정 변호사님께도 같은 자료를 사본으로 전송했어요. 엄마가 식탁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경아,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지? 엄마, 저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 하나도 안 늦었어.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떡집 부엌의 형광등 아래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강남 자산관리회사 본사 회의실에는 정막이 흘렀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긴 테이블 위에 채권 양수도 계약서가 마지막 장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이 펜을 제 쪽으로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하경 씨, 마지막 장 서명란이에요. 한 번 더 검토하시겠어요? 아니요, 됐어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양수인 이름란에 윤하경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그 옆에 도장을 찍었어요. 박 팀장님이 계약서를 받아 양도인 칸의 직인이 찍힌 부분을 확인한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게 부지의 담보채권 일체가 하경 씨 명의로 이전됐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앞으로 통지서 발송이며 임대료 정리 절차, 명도 관련 일정은 제가 단계별로 챙겨드릴게요. 박 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렀어요. 매수자가 잔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8년 동안 모은 것에 친정아빠가 일찍 보태주신 자금까지 더해 마련한 집이 한 줄의 숫자로 통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자금을 3갈래로 나눴습니다. 가장 큰 몫은 채권 인수 대금으로 자산관리회사에 송금했어요. 그 다음 몫은 명도 소송과 법률 비용용 자금으로 정 변호사님 사무실 명의 계좌에 따로 이체했습니다. 마지막 몫은 친정 근처 작은 빌라의 전세금으로 남겨뒀어요. 송금 버튼을 다 누르고 나니 손바닥에 살짝 땀이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퇴근 직전 휴대폰을 열어 시댁 가족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가게 일 못 갈 것 같아요. 답장은 곧바로 올라왔어요. 또 친정 갈라고?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가방 속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전 시댁 우편함에는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받는 사람란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가게로 들고 왔고 카운터에 앉아 무심코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광경은 며칠 뒤 이모님이 저에게 따로 전해주셨어요.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고요. 종이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건물 부지의 담보 채권 일체가 양수인 윤하경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향후 임대료 및 채권 관련 모든 사항은 신임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통지서를 들고 한참을 카운터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종이를 구겨 핸드백에 쑤셔넣고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저는 강남 본사 8층 사무실에서 분기 결산 마감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30분쯤 1층 보안 데스크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 과장님, 1층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요. 본인을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함께 흘러나왔어요. 내 며느리 당장 내려오라고 해. 윤하경 어디 있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보안팀장님, 죄송한데 잠시 미팅룸 한 곳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1층에 있는 작은 회의실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외부인이 너무 소란을 피우셔서요. 5분 안에 안 가라앉으면 경찰 신고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박 팀장님과 정 변호사님 두 분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분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 1층입니다. 시어머니가 쳐들어오셨어요. 답장은 박 팀장님에게서 먼저 왔어요. 하경 씨, 마침 근처에서 거래처 미팅 끝났어요.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정 변호사님에게서도 답이 왔습니다. 저도 가까운 거리예요. 박 팀장님하고 같이 가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보안 직원 2명에게 가로막힌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10댓 명이 멀찍이 서 휴대폰을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인연이, 너 일로 와봐. 시어머니가 보안 직원들 사이로 손을 뻗으며 외쳤어요. 어머님, 여기는 제 회사예요.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저쪽 미팅룸에서 얘기해요. 내가 너랑 무슨 미팅을 해? 당장 가게 채권도로 내놔. 저는 보안 직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시어머니를 미팅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결국 미팅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 정문이 열리며 박 팀장님과 정 변호사님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분을 미팅룸 쪽으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가 두 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들은? 저쪽은 채권 인수 업무 맡아주신 박세훈 팀장님이세요. 이쪽은 정유진 변호사님이시고요. 두 분이 차례로 명함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명함을 받아든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님, 우편 받으셨죠? 하경아, 너 어떻게 이래? 너 어떻게 시댁한테 이런 짓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날 7 테이블 앞에서 며느리 머리채 잡으셨을 때 어머님은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이번 달부터 가게 임대료는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입금 계좌는 박 팀장님이 별도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하경아. 그리고 사채권은 새 채권자인 저랑 별도로 협의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가게 뒷방에서 그분 다녀가신 거 알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그걸 어떻게 해? 녹음 있어요, 어머님. 정 변호사님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뭐? 8년 동안 주말마다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한 부분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정 변호사님께서 따로 연락드릴 거예요. 하경아, 너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래?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일어섰어요. 그때 미팅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옷차림은 가게에서 그대로 뛰쳐나온 듯 앞치마 자락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경아, 야, 너 진짜 사람 맞아. 남편이 직원들이 다 들리는 로비 쪽 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동수야, 목소리 좀 낮춰. 회사에서 어머님 이렇게 망신을 줘? 이러고도 며느리야? 동수야, 자세한 건 정 변호사님 통해서 들어. 지금은 미팅 중이야. 하경아. 남편이 다시 소리치려는 순간 정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동수 씨 맞으시죠? 잠깐 앉으시겠어요? 누구신데요? 법무법인 변호사예요. 하경 씨 대리인이고요. 지금 미팅룸에서 큰 소리 내시면 그것도 별도로 기록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보안 직원을 향해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두 분 외부인이세요. 정문까지 안내 부탁드려요. 보안 직원들이 미팅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핸드백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하경아, 너 두고 봐. 이걸로 끝이 아니야. 어머님, 자세한 건 변호사님 통해서 들으세요. 저는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안 직원들에 이끌려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으며 미팅룸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박 팀장님이 옆에서 따라 걸으며 작게 물었어요. 하경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까 그분 표정 보니까 가게에 돌아가시면 한바탕 더 하실 거예요. 각오하고 있어요. 저는 정 변호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명도소송 절차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오늘 저녁에 정리해서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네, 받자마자 검토할게요. 세 사람이 회사 정문 앞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분기 결산 회의는 오후 2시였어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결산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과장님, 아까 1층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이 많던데. 별일 아니에요. 가족 일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니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지셨다. 너 진짜 사람이냐?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놨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해가 빌딩 사이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둔 분기 결산 자료를 마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댁 거실벽에 걸린 60주년 액자가 떠올랐어요. 그 액자 아래에서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아 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한 장의 사진처럼 그려졌습니다. 저는 결산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을 적어 넣은 뒤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책상 위에 엎어둔 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친정 떡집 앞 골목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엄마가 셔터를 반쯤 올린 채 진열대에 인절미와 송편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떡집 안쪽 작은 부엌에서 따끈한 보리차를 한 잔 우려내고 있었어요. 전날 밤늦게 친정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 곁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무음이었지만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0통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발신자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때 떡집 셔터를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쾅, 쾅. 사돈, 사돈 나오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진열대 옆에서 굳은 듯 서 있는 모습이 부엌 안쪽에서도 보였어요. 저는 보리차 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매장 쪽으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여보, 누구야? 뒤편 작업장에서 인절미를 빚던 아빠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여보, 사돈이야. 사돈이 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빠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여보, 내가 나갈게. 당신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아빠, 저도 같이 있을게요. 하경아, 너는 부엌에서 잠깐 기다려라. 사돈이 너부터 보면 더 흥분하실 거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매장 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셔터를 마저 올리자 시어머니가 매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사돈, 사돈 양반 어디 있어? 사돈, 진정하시고 일단 안으로 들어와 앉으시죠. 아빠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열대 쪽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떡 상자 3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어요. 손님 2분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얼굴로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사돈, 떡이 문제야? 며느리가 우리 가게를 통째로 빼앗았는데 떡이 문제냐고. 시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어요. 사돈이 시킨 거지? 사돈이 며느리 뒤에서 다 조종한 거 아니야. 사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진열대를 짚었습니다. 아빠가 매장 입구로 빠르게 걸어가 셔터를 다시 끌어내렸어요. 골목에서 떡집 안을 들여다보던 행인 몇몇의 시선이 셔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영업은 잠시 접어둘게. 이 문제부터 정리하고. 아빠가 셔터에 작은 자물쇠를 채우면서 짧게 말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 안쪽에서 휴대폰을 꺼내 매장 쪽으로 카메라를 향했어요. 아빠도 이미 한 손에 휴대폰을 든 채 카운터 뒤편에서 조용히 영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돈, 우리 며느리가 사무직이라고 무시한 우리가 잘못이지. 사돈딸 키울 때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시댁을 잡아먹는 며느리를 키웠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매장 천장을 울렸어요. 엄마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한 발 매장 쪽으로 나가려다가 발을 멈췄어요. 아빠가 천천히 카운터 뒤편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누구에게 큰 소리 낸 적 없는 아빠였어요. 그 아빠가 앞치마를 풀어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사돈.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왜? 사돈, 잠깐 이리 와서 이걸 좀 보시지. 아빠가 카운터 안쪽 작은 금고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과 봉투 5개를 꺼냈습니다. 전날 밤 제가 봤던 그 차용증과 편지였어요. 아빠가 종이와 봉투를 카운터 위에 차례로 펼쳐놨습니다. 사돈, 이게 뭐로 보이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어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한 줄씩 따라 읽던 시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30년 전에 사돈 양반이 직접 쓰신 거요. 아빠가 차용증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여기 인감도장 보이지? 사돈 양반 인감이요. 30년 전에 우리 가게 건물을 담보로 잡고 6천만 원을 빌려가셨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빠르게 굳어갔어요. 6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양반이 그런 돈을 빌렸을 리가. 사돈, 5년 간격으로 5번이나 편지를 보내셨어. 꼭 갚겠다고. 아빠가 봉투를 하나씩 펼쳐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사돈, 이건 4년 전 편지요. 사돈 양반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내신 거지. 아빠가 마지막 편지를 가장 위에 올려놨어요. 시어머니가 그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이 글씨는 우리 양반 글씨야. 맞소, 사돈 양반 친필이요. 그러면 그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소? 한 푼도? 시어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이 차용증은 5년 간격으로 사돈 양반이 직접 보내주신 이 편지들 덕분에 지금도 살아있소. 원금 6천만 원의 이자까지 합치면 우리 집안에는 갚지 않은 빚이 3억 2천만 원이 남아있소. 3억?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진열대를 짚었어요. 핸드백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억이라니. 그게 무슨... 사돈, 우리 양반이 사돈 양반 사업이 어렵다고 했을 때 두 말 안 하고 빌려준 돈이요. 그때 우리도 떡 도매까지 같이 하던 가게였지. 그 돈 못 받고 우리도 가게를 줄여야 했소. 엄마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사돈, 우리 양반이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한 거 알아? 사돈댁 망신시킬까봐. 평생을 사돈댁 신세 알면 살라고. 그래서 30년을 묻어뒀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무언가 새어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우리 양반이 그런 빚을. 사돈 양반은 양심이 있는 분이셨소. 갚으려고 5년마다 편지까지 보내셨으니. 아빠가 천천히 말을 끝맺었어요. 시어머니는 진열대를 짚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매장으로 나가 떨어진 핸드백을 주워들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호통도 위세도 사라진 자리에 빈 구멍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하경아 너.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저는 매장 한쪽 의자를 가져다 시어머니 옆에 놓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와 카운터 위에 내려놨습니다. 사돈, 한 잔 드세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노기가 가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리찻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옆에 서서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같은 시각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박 팀장님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매장 한쪽으로 비켜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경 씨, 통화 괜찮으세요? 네, 잠깐은요. 명도소송 절차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가게 운영 인수인계 일정도 초안 잡아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하경 씨, 본업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만약 가게 운영까지 직접 챙기시면 회사 일을 병행하긴 어려울 거예요. 가게 운영 총괄을 따로 세우셔야 해요. 팀장님, 그 부분은 다음 주 중에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인수인계 계획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매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리찻잔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사돈 미안하오. 시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됐어요. 일단 가서 좀 쉬세요. 엄마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빠가 카운터 옆에서 셔터 자물쇠를 다시 풀고 셔터를 반쯤 올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다시 어깨에 메고 매장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하경아, 사돈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본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사돈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저는 진열대 옆에 떨어진 떡 상자들을 하나씩 주워 정리했어요. 아빠는 매장 바닥에 흩어진 떡 부스러기를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엄마가 카운터 안쪽에서 새 인절미 한 판을 꺼내 진열대에 다시 채워 넣었어요. 여보, 오후에는 영업 다시 열어요. 그래, 그러자. 매장이 다시 평소 모습으로 정리되는 동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하경아, 나야. 이모야. 이모님, 어떡해. 이모님의 목소리는 잔뜩 떨려 있었어요. 하경아, 지금 통화 괜찮아? 가게에서 잠깐 빠져나왔어. 네, 말씀하세요. 하경아, 진짜야? 진짜 네가 가게 새 주인이 되는 거 맞아? 이모님 맞아요. 수화기 너머로 이모님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경아, 부탁이 하나 있어. 정말 부끄러운 부탁인데. 말씀하세요, 이모님. 내가 12년이야. 12년 동안 4대 보험도 없이 일했어. 시어머님이 자꾸 미루셔서 새 사장님이 되시면 정식으로 근로계약 좀 해주실 수 있나? 이모님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갈라졌어요. 저는 매장 한쪽에 서서 진열대를 손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이모님, 응, 하경아. 다음 주 평일 저녁에 직원분들 다 모이실 수 있게 자리 잡아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하경아.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그동안 못 받으신 연차 수당까지 다 정리할게요. 노무사님 통해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이모님이 작게 흐느꼈어요. 고맙다, 하경아. 정말 고맙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매장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응급실이다. 빨리 와. 너 진짜 이러고도 사람이냐? 저는 메시지를 한 번 읽고 휴대폰을 가방 속에 다시 넣었어요. 매장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호박죽 한 그릇을 식탁에 놓아주셨습니다. 하경아, 따뜻할 때 먹어라. 네, 엄마. 저는 식탁에 앉아 호박죽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었어요. 응급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 떡집 2층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무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8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 새벽 6시 알람을 껐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묶고 눈을 감았어요. 같은 시각시댁 단톡방에서는 신우이가 남편에게 따로 보낸 메시지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진짜 쓰러진 거 맞아? 보험금은 들어있지? 저는 그 메시지를 그날 밤 보지 못했어요. 알게 된 건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저는 가게 영업이 끝난 홀에 직원 5분을 모두 모아놨어요. 12년 차 이모님부터 막내홀 서빙 직원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 모이시라고 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받지 못하셨던 거, 받으셔야 할 거 정리하려고요. 저는 봉투를 한 사람씩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안에 정식 근로계약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동의서, 미지급 임금 정산 내역서도요. 홀 끝자리에 앉아있던 이모님이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이모님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아, 이거. 이모님, 천천히 보세요. 내가 12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이야. 이런 거. 이모님이 펜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명란 위에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홀서빙 막내 직원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모님, 왜 안 쓰세요? 손이 떨려서 못 쓰겠다.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어. 이모님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작게 웃었어요. 저는 이모님 옆자리에 앉아 펜 끝을 서명란 위에 가만히 짚어드렸습니다. 이모님, 여기에요. 하경아, 고맙다. 이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5분의 직원이 차례대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5개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말까지 계좌로 정산 들어갈 거예요. 4대 보험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모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가방을 챙기며 저를 돌아봤어요. 하경아, 진짜 사장님이 됐구나. 이모님, 아직이에요. 인수인계도 마무리해야 하고요. 아니야. 너는 이미 사장님이야. 이모님이 짧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어요. 다음 날 점심 무렵 회사 1층 카페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올케 언니, 회사 1층이야.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신우이였어요. 저는 메시지를 한번 읽고 카페 한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5분쯤 뒤 신우이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카페로 들어왔어요. 평소 가게에서 마주칠 때와는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케 언니. 신우이가 활짝 웃으며 제 앞에 앉았어요. 수진 씨. 올케 언니, 우리 그동안 좀 서먹했잖아. 내가 미안해. 가족인데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였어. 신우이가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어요. 이거 올케 언니 좋아할 것 같아서 백화점 들렀다가 샀어. 수진 씨, 본론부터 얘기해요. 저는 쇼핑백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그동안의 일은 다 잊자. 가족답게 풀어보자. 가족답게요.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동안 올케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놨어요. 수진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야? 신우이가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 장은 SNS 게시물 출력본이었어요. 가게 상호와 시댁 이름이 협찬 명목으로 무단 사용된 게시물 47건의 목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부터는 거래 내역서였어요. 신우이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자금이 가게 운영비 계좌로 흘러간 흐름이 한 줄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손이 종이를 든 채 떨리기 시작했어요. 올케 언니, 이거 어디서? 가게 거래처 명세서 정리하다 보면 다 보여요. 수진 씨. 8년 동안요. 올케 언니, 이건 오해야. 진짜야. 수진 씨, 변호사님하고 따로 만나서 정리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신우이가 쇼핑백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쇼핑백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한 번만 얘기해. 응?
한 번만. 수진 씨, 변호사님 통해서요. 저는 쇼핑백을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오후 가게 문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부축한 채 시어머니가 천천히 내렸어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응급실 진단서 한 장이 쥐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이모님 옆을 지나 카운터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진단서가 슬쩍 보였어요. 진단명에는 단순 어지럼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입원 불필요라는 표시도 함께 보였습니다. 며칠 전 신우이가 단톡방에서 따로 물어봤다는 보험금 청구 대상은 아니었어요. 하경아.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에 멈춰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하경아, 내가.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카운터 앞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홀에 있던 이모님이 깜짝 놀라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경아, 내가 잘못했다. 가게만은 살려달라. 시어머니가 카운터 옆 바닥에 양손을 짚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하경아. 어머님, 손님들 보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아 의자 쪽으로 이끌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에 잔을 가만히 쥐어드렸습니다. 한 잔 드세요. 시어머니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가게 카운터 옆 작은 금고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하경아. 네, 어머님. 저 안에 봉투가 하나 있다. 무슨 봉투요?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다. 저는 숨이 잠시 멎었어요.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사년을 묻어뒀어.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봉투? 동수야, 좀 가만히 있어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 옆 금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시아버님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사돈댁에 직접 전해주시오. 봉투의 봉인은 4년 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하경아, 네가 열어봐라. 나는 차마 못 열겠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봉인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서 편지 한 장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의 친필이 한 장 가득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돈, 평생을 두고 6천만 원을 못 갚은 죄가 무겁소. 내가 가는 길에 이 짐을 다 들고 가지 못해 미안하오. 부디 내 처와 자식들이 사돈댁 신세를 알고 살게 해주시오. 저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편지 옆에 작은 통장 한 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 시아버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 잔액칸에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출금 내역이 빼곡히 이어져 있었어요. 출금받는 사람란에는 모두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시작되어 4년 동안 한 달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잔액칸의 숫자는 6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봉투 안쪽에 백화점 영수증 뭉치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한 장씩 꺼내 펼쳤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백화점 상품권. 시어머니의 이름이 영수증 위에 7번, 8번 반복해서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동수야. 엄마, 이거 다 아빠 통장에서 나간 거야? 이거 다 엄마가 쓴 거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칠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다시 주저앉으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동수야. 엄마 대답해. 동수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경아, 너희 친정 식구만 보면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다. 차라리 너를 미워하는 게 나았어. 어머님, 내 시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사돈댁에 직접 전해달라고 부탁한 편지를 나는 차마 들고 가지 못했다. 왜요? 그 편지를 들고 사돈댁 문 앞에 서면 내가 평생 짊어진 가게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사년을 묻어뒀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무겁게 흔들렸어요. 하경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못 지킨 내가 가게라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너를 짐승처럼 부려먹었다. 미안하다. 가게 홀에는 이모님이 행주를 손에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 뭉치를 손에 쥔 채 어머니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시아버님의 편지를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통장과 영수증도 가지런히 봉투 안에 정리했어요. 어머님, 하경아, 이 편지 어머님이 4년 전에 친정에 전해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흐느꼈어요. 저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며느리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또렷이 알았어요. 두 집안의 30년 묵은 정산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6시 30분, 친정 떡집 부엌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엄마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아빠는 작업장에서 송편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출근 전 두 분 사이 식탁에 자리를 잡았어요. 전날 가게에서 받아온 봉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습니다. 안에는 시아버님의 사죄 편지와 차용증, 그리고 비자금 통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거 어제 받아왔어요. 엄마가 가스불을 줄이고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도 손을 닦으며 작업장에서 나왔어요. 저는 봉투에서 시아버님의 편지를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거예요. 엄마가 편지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기 시작했어요. 사돈, 평생을 두고 6천만 원을 못 갚은 죄가 무겁소. 엄마의 손이 천천히 떨려왔습니다. 이 짐을 다 들고 가지 못해 미안하오. 엄마가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하경아, 사돈 양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미안해 하셨구나. 엄마, 엄마는 사돈 양반이 우리 빚을 잊고 가신 줄 알았어. 사람이 그렇게 떠나면 빚도 다 묻히는 거구나 했지. 엄마가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가만히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마음은 마음이고, 여보, 마음은 마음이고, 채권은 채권이야. 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보, 사돈 양반이 죄책감 느끼셨다고 우리가 30년 묻어둔 빚을 안 받기로 한다면 그건 사돈 양반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엄마가 눈물을 멈추고 아빠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받아낼 권리도 우리한테 있고 안 받아낼 권리도 우리한테 있어. 그건 사돈댁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거지. 하경아, 엄마가 저를 돌아봤어요. 내 아빠 말이 맞다. 이건 우리가 정해야지. 엄마 며칠 전에 위임장 써주셨잖아요. 그 권한 그대로예요? 그대로다. 하경아,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너 믿는다. 아빠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챙겨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미역국 한 그릇만 먹고 갈게요. 하경아, 천천히 먹어. 회사 늦지 마라. 저는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을 비우고 친정을 나섰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회사 회의실 한 곳을 빌렸어요. 노트북에 박 팀장님과 정 변호사님 두 분을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하경 씨, 잘 들리세요? 박 팀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또렷이 들어왔어요.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시댁과의 최종 합의한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해 왔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박 팀장님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경안이었어요. 차용증 채권 3억 2천만 원을 전액 회수하고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는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충안. 차용증 채권의 절반을 탕감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로 받으면서 시댁이 가게 운영에서 손을 떼는 조건을 거는 안이었어요. 세 번째는 화해안이었어요. 채권을 대폭 탕감하고 시댁이 가게에서 손만 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가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는 시댁을 길에 내앉히는 거고, 세 번째는 30년 묵은 친정빚을 절반 이상 덮어주는 거예요. 둘 다 한쪽이 너무 기울어요. 정 변호사님이 화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경 씨, 합리적인 판단이세요. 두 번째 안으로 합의서 초안 만들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추가해 주세요. 네. 신우이 SNS 사과문 공개 게시 조항이요. 가게명의 무단 사용에 대한 사과를 본인 계정에 직접 올리는 걸로요. 넣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쪽에는 제 명의 아파트 대출 한도를 무단 활용한 부분 확인서요. 합의서에 함께 서명하게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이 메모를 받아 적었어요. 하경 씨, 합의 자리는 언제로 잡을까요? 수요일 저녁이요. 시댁 거실에서요. 두 분 다 같이 와주실 수 있죠? 가겠습니다. 네, 동행하죠.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며칠 뒤 이모님이 저에게 따로 전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시아버님의 비자금 통장 출금 내역서와 백화점 영수증 뭉치를 들고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동수야. 엄마, 이거 다 뭐야? 4천만 원이었던 통장에서 4년 동안 600만 원만 남기고 다 뺏은 거 맞아? 동수야, 그게 다 가게 운영비로 들어간 거다. 엄마, 영수증 봐.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백화점 상품권. 이게 가게 운영비야? 동수야. 엄마, 누나 카드값까지 여기서 갚은 거 맞지? 누나도 알고 있었지?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대요.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알아? 누나, 거짓말하지 마. 누나 카드값을 누가 갚은 줄 알고 그 옷이며 가방이며 사들였어. 오빠, 엄마, 누나. 아빠가 30년 동안 한 푼씩 모은 돈이래. 사돈댁에 갚으려고. 그걸 두 사람이 4년 동안 야금야금 나눠 가졌다고.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등을 돌리고 한참을 침묵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시댁 거실은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흘렀어요. 박 팀장님과 정 변호사님이 저와 함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합의서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통보 드리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하시거나 법정에서 뵙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정 변호사님이 합의서를 한 장씩 펼쳐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채권 부분이에요. 친정에서 갖고 계신 차용증 원리금 3억 2천만 원 중 절반인 1억 6천만 원을 탕감해 드립니다.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3년 분할 변제 조건으로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어요. 가게 운영에서는 어머님과 동수 씨 두 분 다 손 떼시는 걸로 합의됩니다. 인수인계는 한 달 안에 마무리하고요. 남편이 가만히 합의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정 변호사님이 합의서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가게 명의 무단 사용 SNS 게시물 47건에 대한 사과문을 본인 계정에 공개 게시하는 조항이 있어요. 게시 기간은 30일이에요. 시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건 내 인플루언서 인생을 끝내자는 거잖아요. 수진 씨, 미게시 시에는 가게 명의 무단 사용에 대해 별도 민형사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기가 단단했어요. 시누이가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이 한 자씩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시아버님의 사죄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합의서 옆에 가만히 올려놨어요. 시어머니가 편지 사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편지 가장자리를 어루만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 석자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펜을 내려놓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은 남편이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내밀었습니다. 동수 씨 2장이에요. 하나는 가게 운영 인수인계 협조각서, 다른 하나는 아내 명의 아파트 대출 한도 무단 활용 사실 확인서예요. 남편이 두 번째 서류 제목을 보고 굳었어요. 저는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동수야, 하경아, 5년 전에 회사에 대출 신청할 때 내 아파트 가지고 한도 산정한 거 알아? 하경아, 그건 한도 산정만 했지 담보 잡지는 않았다고 변명할 거지. 그런데 내 동의 안 받았어, 동수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동수야, 서명해. 남편은 한참 펜을 만지작거리다가 두 서류에 차례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름을 다 적은 뒤에도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합의서 전체를 한 부씩 정리해 봉투에 담았습니다. 오늘 자정부로 본 합의서가 효력 발생합니다. 박 팀장님이 옆에서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작게 말을 보내왔습니다. 하경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경아, 그동안 미안하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닫고 나와 박 팀장님과 정 변호사님 두 분과 골목 입구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두 분이 떠난 뒤 저는 곧장 차에 올라 가게 쪽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진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셔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성관이라는 60년 된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본업을 정리하고 가게에 집중할지,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를 병행할지, 내일 출근해서 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가볍게 울렸어요. 엄마의 메시지였습니다. 하경아, 떡집 마당에 사람들 모였다. 시간 되면 들렀다 가라. 저는 메시지를 한 번 읽고 다시 차에 올랐어요. 가게에서 친정 떡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하니 떡집 마당에는 평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회식 자리가 마련돼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 동생, 그리고 이모님을 비롯한 가게 직원 5분이 평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는 엄마가 직접 끓인 갈비찜 한 솥과 떡 한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하경아, 늦겠다 했는데 마침 왔네. 엄마가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모님, 한 잔 받으세요. 저는 이모님 옆자리에 앉아 잔을 채워드렸어요. 하경아, 사장님이라고 부를게. 이모님, 그건 다음 주부터 해주세요. 이모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평상 한쪽에서 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은 다 같이 한잔합시다. 저는 잔을 손에 쥐고 평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제가 사장이에요.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꺼냈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상 위에 작게 퍼져나갔습니다. 합의서 서명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가게 자리에는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하경한우라는 세 글자가 굵직한 한글로 새겨진 간판이었어요. 재오픈 날 아침 9시 가게 앞에는 이모님이 새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명함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명함에는 김순례 주방장이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어울리세요. 하경아, 아니 사장님. 내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명함이라는 걸 가져봐. 이모님이 명함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이모님, 사장님 호칭은 아직 좀 어색해요. 이제 익숙해질 거야.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출근일을 마친 다음 날부터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재무팀 7년의 경험이 그대로 새 가게에 옮겨졌어요. 원가율 계산표가 주방 한쪽 벽에 붙었고 직원 근무 일정표가 카운터 옆에 새로 걸렸습니다. 식자재 거래처는 회사 시절 알게 된 신뢰할 만한 업체들로 새로 정리됐어요. 재오픈 3주가 지난 어느 평일 오후 저는 가게 사무실에서 첫 달 결산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원가율은 시어머니 시절보다 8% 낮아졌어요. 직원 인건비는 4대 보험과 정식 임금 체계가 적용되면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 있었어요. 저는 결산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팀장님이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건 그 순간이었어요. 하경 씨, 들어가도 되죠? 네, 팀장님. 들어오세요. 박 팀장님이 손에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재오픈 축하 선물이에요. 늦었지만요. 감사해요. 박 팀장님이 종이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경 씨, 한 가지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저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 독립 컨설팅 사무소를 차렸어요. 부실채권 인수 자문이랑 외식업 재무 컨설팅을 같이 하려고요.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박 팀장님을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잘하실 거예요. 하경 씨,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하경한우 재무자문역 정식 계약으로 맡겨주실래요? 한 달에 한 번 결산 검토만 해드리는 가벼운 자문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요, 팀장님. 같이 해요. 박 팀장님이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든든한 파트너 한 분 얻은 셈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 팀장님이 돌아간 뒤 저는 사무실에 앉아 한참 결산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가게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 시아버님이 남긴 시골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첫 달은 시골에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2달째부터 가끔 가게 앞으로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직접 담근 된장 한 통과 고추장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겉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쓰시오. 처음에는 그 된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이모님이 옆에서 가만히 말을 건넸습니다. 하경아, 그냥 써. 어머님이 시골에서 직접 담그신 거잖아. 이모님 받기가 좀 그래요. 받아. 받는 게 어머님한테도 너한테도 편할 거다. 저는 그 된장을 가게 주방으로 들였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의 깊이가 한층 진해졌습니다. 손님들은 그 차이를 알아봤어요. 신우이는 합의서 조항대로 SNS에 사과문을 공개 게시한 뒤 인플루언서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한 달쯤 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동생을 통해 전해졌어요. 자기 명의 월급 통장을 처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이모님 눈에 띄곤 했어요. 어느 평일 오후에는 카운터 앞에 슬며시 다가와 이모님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모님, 수진 씨, 오랜만이네. 이모님, 저 떡갈비 만드는 법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모님이 그 부탁을 저에게 전해줬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가르쳐 주세요. 가게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평일 오전에 따로요. 그 뒤로 신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영업 시작 전 이모님에게 요리를 배우러 왔어요. 저와는 가끔 눈만 마주칠 뿐 말을 길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6개월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우리 사이의 대화는 거의 변호사를 통해 오갔어요. 별거 6개월이 지나고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우리는 가정법원 앞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잠시 나란히 앉았어요. 하경아, 동수야,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경아, 진짜 미안하다. 동수야, 미안하다는 말은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었지.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손이 올라갔을 때 너는 어머님 편을 들었어. 회사 1층 로비에서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사람 맞냐고 소리쳤어. 5년 전에는 내 아파트 동의도 안 받고 대출 한도에 끼워 넣었고. 하경아, 그 한 번 한 번이 다 신뢰였어. 동수야. 지금은 그게 다 떨어졌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원 안으로 들어가 협의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남편은 합의된 위자료 5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일시 지급했어요. 저는 그 돈을 친정 떡집 시설 보수 자금으로 보탰습니다. 엄마는 합의된 차용증 변제금의 1차분을 받자마자 떡집 진열대를 새로 들였어요. 낡은 형광등도 따뜻한 색의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엄마를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무릎 관절 수술 일정을 잡은 거였습니다. 수술날 아침 병실 침대에 누운 엄마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하경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엄마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엄마,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챙기시면 돼요. 엄마가 작게 웃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엄마가 가장 먼저 한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경아, 내가 이제 인절미를 좀 편하게 빚을 수 있겠다. 저는 엄마 옆에서 한참을 웃었어요. 가게 재오픈 6개월 뒤 어느 가을날 오후 사무실 앞으로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겉봉에 손글씨로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서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하경아, 그날 너를 때린 손바닥이 지금도 가끔 저린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구나. 내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4년이나 묻어둔 내가 그 누구보다 큰 죄인이다. 답장은 안 해도 된다. 그저 잘 지낸다는 소식만 가끔 듣고 싶다. 저는 편지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고는 사무실 서랍 가장 깊은 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사죄 편지가 봉투에 담겨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그 옆에 가지런히 넣어뒀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가게 마감 정리를 마친 뒤 이모님이 주방에서 작은 냄비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경아, 이거 한 그릇 먹고 가자. 뭐예요, 이모님? 된장찌개. 어머님이 보내주신 그 된장으로 끓였어. 이모님이 카운터 옆 작은 식탁에 그릇을 2개 놓았어요. 저는 마주 앉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이모님, 응, 맛있네요. 맛있지. 어머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네, 그러시네요. 저는 그릇에 코를 묻은 채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떠먹었어요. 8년 동안 주말마다 가게에서 갈비를 손질하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 알람에 깨어 9시까지 가게에 도착하던 며느리. 뺨에 손자국을 새긴 채 정형외과 진료실에 앉아있던 며느리. 새벽 2시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엑셀 시트를 채워가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이제는 본업과 사업의 경계를 스스로 정하는 자리에 와 있었어요. 이모님이 그릇을 비우며 가만히 물었습니다. 하경아, 요즘 잠은 잘 자? 네, 이모님. 잘 자요. 다행이다. 이모님은요? 나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 새벽에 알람 안 맞추고 자. 이모님이 작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게 창밖으로 가을 저녁의 노을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기 전 잠시 카운터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봤어요. 낯설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8년 동안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에 이제는 제가 서 있었어요. 저는 셔터줄을 잡고 천천히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마지막 불을 끄고 가게 문 앞에 서서 하경아 누라는 간판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가을바람이 옷깃을 가만히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8년간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참아내야 했던 시간들, 손님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의 수치심, 가리고 26평 아파트를 팔아 칼을 갈던 새벽들까지 돌이켜보면 가장 무서웠던 건 시어머니의 손찌검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버린 제 자신이었습니다. 작은 증거 하나, 작은 결심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부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